어머니, 오늘부로 집 비워주세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며느리 서민아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문빛은 비어 있었습니다. 슬픔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대사처럼. 강은옥은 38년을 함께 산 남편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자신이 30년간 지켜온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집 명의는 이미 도연 오빠 앞으로 넘어갔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사람이 아닌 처리해야 할 물건 대하듯 말했습니다. 옆에 선 아들 강도현은 고개를 돌린 채 어머니와 눈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외면이 은옥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나? 하지만 은옥은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금고를 꺼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몰랐던 그 금고 안에는 30년의 진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아들이 저지른 사기의 모든 증거가,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살려준 그 청년의 연락처가. 은옥은 그날 밤 집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짐을 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2층 안방문을 잠그고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금고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들 도연의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을 처음 계약한 날짜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전통시장 분식집에서 10년을 뽑아기 일해 모은 돈으로 장만한 이 집. 계약금부터 중도금까지 모두 은옥의 땀으로 채웠습니다. 그 시절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남편 명의로 올린 건 단지 가장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던 배려였을 뿐입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금고 안에서 은옥은 3가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공동명의 합의서. 남편 강철수에 떨리는 자필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한 달 후에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그날 남편이 미안하다며 자신이 은옥에게 너무 많은 걸 빼앗았다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은 원래부터 은옥의 것이었다고. 도연이가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이것이라도 남겨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던 그날의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은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 GD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 임대차 계약서. 도연은 자신이 그 건물 주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유주는 은옥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 사후 유산 정리 과정에서 조용히 명의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도연은 그 사실을 끝끝내 몰랐습니다. 세 번째, 낡은 편지 한 통. 10년 전 월세를 석 달째 밀리던 청년 세입자가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은옥이 월세를 기다려준 덕분에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었다는 내용과 함께 변호사가 되면 꼭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이 번호는 평생 안 바꾸겠다고 약속한 오진수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진수의 번호는 10년째 그대로였습니다. 손가락이 다이얼 위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 아이한테 폐를 끼쳐도 될까? 하지만 문 밖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냐며, 내일까지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은옥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10년 전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은옥이 자신을 밝히자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3초 뒤 오진수가 놀라며 은옥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자신이 연락드리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은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집을 빼앗기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진수는 조심스럽게 지금 어디에 있냐고, 안전하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집에 있다고, 아직은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오진수는 지금 바로 가겠다며 주소가 그대로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이 그렇다고 답하며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오진수가 월세를 못 낸다고 집주인과 통화하던 날 밤, 자신이 옆에서 녹음하라고 했던 일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의 숨소리가 빨라졌습니다. 기억한다고. 그날 은옥이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꼭 보관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은옥은 그 파일이 아직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자신이 전부 보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은옥의 손에 쥐어진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은옥은 그때 통화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은옥의 아들 강도현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은옥은 맞다고 하며 그 녹음 파일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이 엄마가 뭘 알겠냐고. 이 집도 어차피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세입자들을 쥐어짜서 프랜차이즈 미천을 만들면 된다고. 월세 받은 돈으로 본사 자금을 굴리겠다고 말했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답했습니다. 은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자신이 왜 청년에게 녹음을 시켰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아들이 언젠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 은옥은 내일 아침에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지금 당장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내일이면 된다고. 오늘 밤은 자신이 좀 정리할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옥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층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웃으며 뭔가 축배를 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샴페인 병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밤에 샴페인을. 은옥은 금고 속 서류들을 천천히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지난 3년간 도연의 GD 프랜차이즈에 속아 돈을 잃은 피해자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옥이 몰래 모은 명단이었습니다. 치킨집 사장, 분식집 사장, 카페 사장, 총 23명. 미안해. 내가 너희를 이제라도 구해줄게. 다음 날 아침, 은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던 대로. 하지만 손에는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몰랐습니다. 그 가방 안에 자신들의 운명이 들어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9시. 은옥은 오진수의 법률사무소가 아닌 동네 치킨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석훈이네 치킨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문을 열자 기름, 냄새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치킨집 사장 장석훈이 앞치마를 두른 채 놀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은옥과는 전통시장에서 20년을 함께 장사한 사이였습니다. 은옥이 커피 한 잔을 부탁하자 장석훈은 얼굴이 안 좋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장석훈의 이름이 5번째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GD 프랜차이즈 피해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였습니다. 장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옥은 3년 전부터 적어뒀다고. 장석훈이 도연에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부터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석훈은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은옥은 자신도 엄마라며 내 아들이 뭘 하는지 몰랐을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장석훈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은옥이 얼마를 잃었냐고 묻자 그는 5천만 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아 넣은 돈이었고 다음 달이면 은행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은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장석훈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첩 속 23명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노후 자금, 퇴직금, 집 담보 대출, 평생 모은 돈을 도연의 가짜 프랜차이즈에 쏟아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은옥은 장석훈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모아달라고. 자신이 한 명 한 명 찾아다니기엔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석훈은 망설였습니다. 사람들이 믿을까요? 도연의 어머니가 왜 우리를 도와주려는지 의심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그래서 장석훈에게 부탁하는 거라고. 그가 먼저 믿어줘야 다른 사람들도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장석훈은 한참을 은옥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걸 읽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결기였습니다. 그는 알겠다며 연락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3일 후 석훈이네 치킨집 2층. 좁은 공간에 15명이 모였습니다. 나머지 8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거나 이미 지역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댔고 어떤 이는 대놓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분식집 사장 김미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석훈을 향해 도대체 왜 자신들을 불렀냐고. 도연의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는데 무슨 속셈이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속셈 같은 건 없다고. 그냥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서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김미경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사과라니. 돈 날린 게 3년 전인데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은옥은 그래서 돈을 돌려드리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카페 사장 이정훈이 비웃듯 물었습니다. 농담하는 거냐고. 도연이 받아간 돈만 합쳐도 12억이 넘는다고. 그걸 어떻게 돌려주냐고 따졌습니다. 은옥은 자신의 건물을 팔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자 은옥은 도연이 본사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의 실제 주인이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김미경이 날카롭게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봉투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건물 소유자란에는 강은옥이라는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진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파는 건 시간이 걸린다며 그 전에 사람들이 해줘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석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도연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서, 통장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뭐든 좋다고 했습니다. 이정훈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그게 쉬울 것 같냐고.
도연은 계약서, 투자 손실 책임 없음이라고 다 박아뒀다고. 법적으로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오진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오진수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이 사건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오진수를 힐끗 봤습니다. 너무 젊어 보였습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오진수는 노트북을 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투자 손실 책임 없음. 조항은 사기 행위를 막아주지 못한다고. 난약 강도현이 처음부터 사업 의도가 없었거나 허위 정보로 투자를 유치했다면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김미경이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강도현이 본사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면 된다고. 만약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 썼다면 그게 증거라고 답했습니다. 오진수가 화면을 돌렸습니다. 거기엔 도연의 통장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오진수는 이것이 10년 전 녹취 파일에서 복원한 계좌번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계좌로 투자금이 들어왔고 나간 내역을 보라고 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계약금 3억, 해외 명품 구매 2천만 원, 고급 승용차 할부금 월 450만 원,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 1억 2천만 원. 이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자신들의 돈이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그렇다고. 사업비로 쓴 건 전체의 20%도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김미경이 주먹을 쥐며 고소하자고. 당장 고소하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은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미경이 왜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지금 고소하면 도연이 일부 실수라고 발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연이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을 했습니다. 한 명만 더 투자하는 척 해달라고. 그 과정에서 도연의 허위 설명을 녹음하고 계약 과정을 전부 기록하자고 말했습니다. 장석훈이 자신이 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진수는 장석훈은 이미 피해자라 도연이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어 보인 남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PC방을 운영한다며 각종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신도 3년 전에 2천만 원을 날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은옥이 위험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박종철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잃을 게 없다고. 아내도 떠났고 PC방도 다음 달이면 문을 닫는다고. 차라리 이거라도 해서 도연을 쓰러뜨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진수가 박종철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각오를 읽었습니다. 좋다며 대본을 짜주겠다고. 내일부터 연습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연의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아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요? 도연아, 엄마가 이제 가마. 박종철의 가짜 투자자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진수는 박종철에게 철저하게 역할을 연습시켰습니다. PC방 운영으로 번 퇴직금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싶다는 설정,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은 없지만 늦게라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연의 허위 설명을 자연스럽게 유도해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박종철은 생각보다 연기를 잘했습니다. 아니, 연기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3년 전 자신이 도연에게 속았던 그 순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박종철이 GD 프랜차이즈 본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1층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최신형 가구, 벽면 가득 붙은 성공 사례 액자들. 하지만 박종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성공 사례들 중 절반 이상이 가짜라는 것을. 접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용건을 물었습니다. 박종철은 투자 상담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만 기다리라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도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박종철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박종철의 셔츠 안쪽 가슴팍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먼저 차를 권하며 박종철의 사업 경험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종철은 준비한 대로 PC방을 15년 운영했다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선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박종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패 사례는 없냐고, 투자금을 잃은 사람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자신 있는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GD 프랜차이즈는 3년간 단 한 건의 실패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점주가 초기 투자금을 2년 안에 회수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박종철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표정은 감췄습니다. 대신 감탄하는 척하며 정말 대단하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점주들을 만나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둘러댔습니다. 대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수익 분석표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꺼낸 서류에는 월 평균 수익 350만 원, 연간 수익률 8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그 숫자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오진수가 미리 준비해준 초소형 카메라가 달린 볼펜으로 박종철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본사 운영비는 어떻게 쓰이냐고, 투명하게 공개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도연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는 본사 운영비는 마케팅, 점주 교육, 물류 시스템 유지에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역은 내부 기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철은 그렇다면 믿고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꺼내며 좋은 결정이라고,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느리 서민아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민아는 박종철을 힐끗 보더니 도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잠깐 나가자고 했습니다. 도연이 당황하며 지금 상담 중이라고 말했지만 서민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팔을 잡아 끌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종철은 홀로 상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양식, 점주 명단, 그리고 메모지에 휘갈겨 쓴 숫자들까지. 5분 후 도연이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서민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죄송하다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종철은 알겠다며 명함을 건네고 본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석훈이네 치킨집 2층. 은옥과 오진수 그리고 피해자 몇 명이 모여 각종철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박종철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단 한 건의 실패도 없었습니다. 모든 점주가 2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라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진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허위 사실 유포로 사기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민아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 서류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답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은옥이 머물고 있던 장석훈의 집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섰습니다. 경찰관 2명이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석훈이 문을 열자 경찰은 강은옥 씨가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이 나가자 경찰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연 씨와 서민아 씨가 보호자 자격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은옥이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어 위험하다고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은옥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치매라니. 경찰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서였습니다.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강은옥 65은 경도 인지장애 소견을 보이며 최근 망상 증상 및 피해 의식이 심화되고 있음.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함. 은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단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장석훈이 항의했습니다. 이건 조작이라고. 은옥은 멀쩡하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보호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은옥에게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댁에서 치를 계속 빼면 얼마인지. 은옥은 모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 당장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측에서 재진단을 요구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은옥은 주저앉았습니다. 오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진수는 즉시 달려왔습니다. 오진수는 진단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이름이 이재훈이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그 의사는 2년 전 의료사고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오진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위조 진단서라고. 도연과 서민아가 돈을 주고 만든 가짜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은옥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 그 사이에 도연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오진수는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공격만 할 때가 아니라고. 방어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옥의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석훈이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아는 병원이 있다고. 그곳에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으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민아가 이런 수를 쓴다는 건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라는 것을. 박종철의 가짜 투자자 작전이 효과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도현아, 내가 먼저 공격했구나. 그럼 엄마도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 은옥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년 전부터 모아둔 도현의 통장 사본,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서 초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방어가 아닌 전면전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정신과 검진을 받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옥은 장석훈이 소개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앞에 섰습니다. 오진수가 동행했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를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증을 준비해뒀다고 말했습니다. 접수를 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명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김민재 교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은옥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은옥 이모님이 맞냐고. 20년 전에 신림동에서 분식집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남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김민재라고 소개하며 20년 전 은옥의 집 다락방에서 고시 공부를 했던 의대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은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앙상하고 창백했던 청년이 이렇게 당당한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은옥이 자신에게 밥을 먹이고 월세를 받지 않았던 그 인연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진수가 옆에서 놀라며 물었습니다. 이모님을 아느냐고, 어떤 관계냐고 물었습니다. 김민재는 자신의 은인이라고, 의대생 시절 자신을 살려준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민재가 은옥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로 병원에 왔냐고, 혹시 어디 불편한 곳이 있냐고 걱정했습니다.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이조된 것으로 보이는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러 왔다고 털어놨습니다. 김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진단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오진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민재는 진단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재훈이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이재훈이 2년 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환자 차트를 조작해 보험 사기에 가담했던 사실을 직접 제보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때문에 이재훈의 면허가 정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재훈이 최근 지하에서 가짜 진단서 작성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물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진수가 물었습니다. 이 진단서가 위조라는 걸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이재훈의 필적과 진단서 양식의 문제점을 전문가 입장에서 증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한 가지 제안을 더 했습니다. 은옥에게 정식인지 기능 검사를 받게 해달라고. 자신이 직접 검사를 진행하고 공식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조 진단서에 대응할 확실한 증거가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은옥은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민재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0년 전 은혜를 이제라도 갚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GD 프랜차이즈 본사. 도연은 사무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서민아가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후 강은옥이 대학병원에 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정신과에 갔다고 보고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혹시 검사를 받으러 간 거냐고. 만약 정상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불안해했습니다. 서민아는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이재훈 선생이 만든 진단서는 의학적 용어도 완벽하고 양식도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설령 강은옥이 정상 판정을 받더라도 그 개에 상반된 진단서가 있으면 법원에서 재감정을 명령할 거라고. 그 과정에서 최소 6개월은 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아의 다음 말에 다시 긴장했습니다. 서민아가 말했습니다. 문제는 지난주에 온 그 남자라고. PC방 사장이라던 박종철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뒤를 조사해봤는데 박종철이 3년 전 GD 프랜차이즈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피해자 명단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일부러 잠입한 거냐고. 무슨 증거를 수집하려고 온 거냐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민아는 아마도 그럴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강은옥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치킨집에서 15명 정도가 모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고소하면 어떻게 하냐고. 자신들의 통장 내역이 다 드러나면 끝이라고 절망했습니다. 서민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라고. 강은옥을 법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언과 행동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령 피해자들이 고소해도 강은옥이 중심에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음 수는 뭐냐고. 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서민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라고. 강은옥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청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은옥의 건물도 통장도 모든 권리가 후견인인 도연에게 넘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망설였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엄마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주저했습니다. 서민아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감상에 젖어 있을 때냐고. 강은옥이 피해자들을 모으고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가만히 있을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 건물도 저 회사도 모두 자신들이 일궈낸 거라고. 강은옥은 그저 운 좋게 남편 덕을 본 것뿐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병원 검사실. 은옥은 2시간에 걸친 인지, 기능 검사를 마쳤습니다. 기억력, 판단력, 계산 능력, 시공간 인지 능력까지 모든 항목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김민재가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은옥의 인지 기능은 65세 평균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고. 치매는커녕 경도 인지 장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공식 진단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한 가지를 더 건넸습니다. 봉투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이재훈의 과거 의료 사고 기록, 면허 정지 결정문, 그리고 최근 지하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 내용이 담긴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민재가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검찰에 제출하면
이재훈을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로 고발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재훈을 매수한 도현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오진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방어는 충분하다고. 이제는 공격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은옥이 물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냐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가 답했습니다. 피해자들과 함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고. 사기죄와 횡령죄로 강도현을 고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재훈도 고발해서 위조 진단서의 배후를 밝히자고 말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도현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도현아, 엄마는 끝까지 기회를 줬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으면 용서할 수도 있었어. 하지만 넌 엄마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은옥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피해자 대표로서 싸우기로. 검찰 고소장 제출 전날 밤, 은옥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도현이었습니다. 은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번만 만나자고, 오해를 풀고 싶다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 애원했습니다. 은옥은 침묵했습니다. 오진수가 옆에서 고개를 저으며 만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물었습니다. 도현이 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집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만나자고. 아무도 데려오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은옥은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진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 만나려고 하느냐고. 혹시 또 무슨 함정일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들의 눈을 보고 싶다고. 진짜 뉘우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략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석훈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자신이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자고 말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은옥은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가슴속은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장석훈과 오진수가 나무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시 5분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시 10분. 대신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서민아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옥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도현은 어디 있냐고, 왜 내가 나왔냐고 따졌습니다. 서민아는 태연하게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은 어머니를 볼 용기가 없다고. 그래서 자신이 대신 왔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년후견인 신청서, 다른 하나는 합의서였습니다. 서민아가 설명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년후견인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법적 공방이 최소 1년은 걸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옥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고 피해자들의 고소도 신뢰도가 떨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2번째 선택지는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서민아는 합의서를 은옥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은옥이 GD 프랜차이즈 건물의 절반 지분을 도현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들의 고소를 막아주는 대신 도현과
서민아는 은옥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서민아가 말했습니다. 이게 어머니한테도 최선이라고. 법정 싸움을 하면 어머니도 도연도 모두 지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냥 반반 나누고 각자 길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옥은 합의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민아를 바라봤습니다. 은옥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정말 이것을 원하냐고. 아들이 직접 한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서민아가 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도연이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타협안을 낸 거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옥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쓰디쓴 웃음이었습니다. 은옥이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했냐며 사랑하는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서민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바보가 아니라고. 이재훈이라는 면허 정지된 의사를 매수한 것도 알고 있다고. 위조 진단서로 자신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아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거냐고. 증거가 있냐고 따졌습니다. 은옥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민재 교수가 준 이재훈의 비리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상 진단서도 함께 꺼냈습니다. 은옥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내일 검찰에 제출할 거라고. 사기죄, 횡령죄, 사문서 위조죄로 도연을 고소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23명도 함께 고소에 동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민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도연은 교도소에 가게 된다고. 그게 정말 어머니가 원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도연이 먼저 선택했다고. 자신은 단지 피해자들을 구하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서민아가 마지막으로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고소를 진행하면 자신들도 어머니를 무고죄로 역고소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선동한 죄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은옥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법정에서 보자고 답했습니다. 서민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후회하실 거라고. 도연을 감옥에 보내는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사실 거라고 저주했습니다.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민아가 떠난 뒤 은옥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석훈과 오진수가 달려왔습니다. 오진수가 은옥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하셨다고.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같은 시각 GD 프랜차이즈 본사. 서민아가 돌아와 도연에게 보고했습니다. 강은옥이 합의를 거부했다고. 내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전했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뭘 한 거냐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었냐고 자책했습니다. 서민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후회해서 뭐 하냐고. 이미 늦었다고 질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뭐냐고. 더 이상 무슨 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서민아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라고.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하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23명 중 절반만 빠져도
집단 고소의 힘이 약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이 물었습니다. 합의금은 어디서 구하냐고. 지금 통장에 남은 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미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연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어차피 강은옥이 소유자니까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 그건 사기 아니냐고 주저했습니다. 서미나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냐고. 이미 선을 넘었다고. 이제는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다고 다그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엄마한테 빌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미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하라고. 자신은 이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만약 도연이 무너지면 자신도 함께 무너진다고.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도연은 서미나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습니다. 사랑도 동료애도 없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차가운 기계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사람과 함께 엄마를 배신했구나.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서미나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은옥과 오진수 그리고 피해자 15명이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죄명은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피해 금액은 총 12억 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의 어머니라는 게 사실인지. 친아들을 고소하는 심경이 어떠냐고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은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이기 전에 피해자 중 한 명이고 아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면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끝까지 거짓말로 도망치려 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이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은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진수가 은옥을 보호하며 청사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대서특필됐습니다. 65세 어머니 사기 친친아들 검찰 고소. 프랜차이즈 사기 피해 12억. 주범은 조작 코스프레라는 제목들이 토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은옥은 뉴스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비쳤습니다. 기자들이 본사 앞에서 도연을 둘러싸고 질문을 퍼붓는 장면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아직 늦지 않았어. 엄마한테 돌아와. 하지만 은옥의 바람과 달리 도연은 서미나의 차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진수가 급히 은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찰이 도연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좌에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12억이 넘는 돈이 모두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은옥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는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일주일 전부터 돈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 계좌로 송금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취인 명의는
서미나의 영문 이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서미나가 도연을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도연은 빈 껍데기만 남은 채 모든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오진수가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서미나가 지금 해외에 있다는 점이고, 출국 기록을 확인해 보니 고소장 제출 당일 오후에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옥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연은 지금 어디 있냐고, 혹시 함께 도망간 건 아니냐고 걱정했습니다. 오진수는 답했습니다. 도연은 한국에 남아 있는데 검찰 조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은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석훈이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옥이 GD 프랜차이즈 본사에 도착했을 때는 제질녘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검찰 압수수색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1층 로비는 어두웠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그대로였지만 전등이 꺼져 있어 울신연스러웠습니다. 은옥은 계단을 올라 3층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도연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재킷을 벗어던진 채 셔츠만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은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옥은 안으로 들어가 도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왔냐고, 자신 같은 놈을 보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미나가 자신을 버리고 갔다고, 3년간 모은 돈을 전부 가지고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였다고, 처음부터 계획한 사기극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은옥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몰랐다는 거냐고, 피해자들한테 거짓말한 것도 서미나 혼자 한 거냐고 따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도 공범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서미나가 조금씩 빼돌리자는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계획을 짰다고 자백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용서받을 수 없는 건 엄마를 배신한 것과 엄마가 평생 모은 집을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던 것도,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 했던 것도 모두 자신의 결정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은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은옥이 물었습니다. 지금 후회하냐고, 진심으로 뉘우치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안다고, 용서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저 한 번만 사과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은옥은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도연 앞에 놓았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피해자들의 합의서 초안이었습니다. 은옥이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팔면 15억 정도 나오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이자까지 보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돈으로 도연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준비했냐고. 자신을 도와주려는 거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옥이 말했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피해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진심으로 뉘우치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면 형량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엄마라고, 아들이 감옥에서 썩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도연은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엄마 앞에서 운 건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은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검찰에 자수하고 서민아가 주도했다는 증거와 함께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석훈이네 치킨집 2층. 피해자 15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연도 함께였습니다. 도연은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다고, 평생 모은 돈을 빼앗았다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김미경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고, 그냥 돈만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건물을 팔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고, 3개월 안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검찰에 자수했다고, 형을 받아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석훈이 물었습니다. 서민아는 어떻게 됐냐고, 그 여자도 잡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오진수가 답했습니다. 인터폴을 통해 추적 중이라고. 해외 도피자 검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잡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서민아의 범행 증거를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철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도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끝까지 처벌받게 만들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한다고, 당연한 권리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이 박종철을 향해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도 한때는 재기를 꿈꾸시지 않았냐며, 실수로 무너진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에게도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박종철은 한참을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만 제대로 받으면 합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철이 말했습니다. 출소 후에는 사기 같은 장사 말고 정직하게 살라고. 만약 또다시 같은 짓을 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은옥과 도연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가을 저녁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정말 끝이었을 거라고 감사했습니다. 은옥이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뉘우쳤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연은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은옥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수와 합의,
그리고 서민아의 주도적 역할을 입증한 것이 참작됐습니다. 서민아는 3개월 후 태국에서 검거됐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옥은 건물을 팔아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이자 전부를 돌려줬습니다. 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걸 되찾았으니까. 1년 후 은옥은 예전 GD 프랜차이즈 본사 건물이 있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은 팔렸지만 1층 작은 공간만은 새 건물주가 무상으로 내어줬습니다. 은옥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희망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 간판 아래에서 도연이 유리창을 닫고 있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후 그는 매일 이곳에 나와 청소를 하고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봉사활동이 아니라 속죄였습니다. 센터 안에는 작은 책상 3개와 상담 부스가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피해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은옥은 150명이 넘는 사기 피해자들을 도왔습니다. 법률 상담, 심리치유 연결, 재기 자금 지원까지. 오진수가 법률 자문을 맡았고 김민재 교수는 심리 상담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장석훈은 매주 치킨을 배달해왔고 피해자였던 박종철도 가끔 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이 결혼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딸 부부가 연락을 끊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은옥은 여성을 의자에 앉히고 차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연도 옆에 앉아 노트에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여성은 고맙다며 은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뉴스에서 은옥의 이야기를 봤다고, 친아들을 고소한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자신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성이 떠난 후 은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옛날 자신이 운영하던 분식집 자리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도연이 옆에 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대단하다고. 배신당하고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감탄했습니다. 은옥이 말했습니다. 그냥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이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도연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많이 변했다고. 엄마는 그게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앞으로 평생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피해자들을 돕는 게 유일한 속죄의 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진수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진수가 은옥에게 제안했습니다. 은옥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시니어 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하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거 못한다고. 말주변도 없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두렵다고 사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거들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만큼 힘 있는 메시지는 없을 거라고. 나는 시니어들이 사기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데 엄마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장석훈도 동참했습니다. 자신이 촬영을 도와주겠다고. 편집은 조카한테 맡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은옥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은 나가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하면 안 됐냐고 물었습니다. 오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그게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2주 후 유튜브 채널 은옥 이모의 진심 상담소가 개설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 제목은 장례식 날 쫓겨난 65세 엄마의 진짜 이야기, 어떻게 12억 사기를 막았나였습니다. 영상은 은옥의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은옥의 얼굴 대신 센터 풍경과 피해자 상담 장면이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은옥은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남편 장례식 날 쫓겨났던 일, 아들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 금고 속에 숨겨뒀던 서류들, 그리고 10년 전 세입자 오진수가 어떻게 결정적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는지. 하지만 은옥은 곡수 이야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보다 치유가, 곡수보다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사기를 당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손을 내미세요. 도와줄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영상 끝에는 희망 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의 연락처가 떴습니다. 영상은 3일 만에 조회수 50만을 돌파했습니다. 글에는 감동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딸한테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모님 덕분에 용기 냅니다. 친아들을 용서한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눈물 나네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입니다. 존경합니다. 은옥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30만을 넘겼습니다. 은옥은 매주 영상을 올리며 시니어 사기 예방법, 법률 상식, 가족 간 금전거래, 주의사항 등을 알렸습니다. 센터도 커졌습니다. 후원금이 모여 상담사 2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고 은옥은 바쁘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연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정식으로 센터 직원이 되어 피해자들을 상담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기꾼이 무슨 상담을 하냐는 항의도 있었지만 도연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신뢰를 얻었습니다. 가해자였던 사람이 피해자를 이해하는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서민아였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사과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연을 이용했다는 것, 은옥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은옥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머님의 유튜브 영상을 교도소에서 봤습니다. 어머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출소하면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은옥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은옥이 물었습니다. 서민아한테 답장 쓸 거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엄마가 기회를 줬으니 서민아에게도 그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센터 개소 2주년 기념일. 은옥은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진수, 김민재, 장석훈, 박종철, 그리고 도움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은옥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자신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진수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정직은 느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옥은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그리고 가해자들도 진심으로 뉘우칠 기회를 얻기를. 파티가 끝난 후 은옥과 도연은 센터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자신이 살 수 있었다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옥이 말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다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함께라면 갈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용기와 정직함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보여줍니다. 배신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미워했지만 용서를 선택했으며,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다른 이들의 희망으로 바꿨습니다. 정직은 느리지만 결국 이깁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